지수야, 지수 맞지? 누구세요? 저는 한소민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 아내가 초라한 차림으로 아이들을 앞뒤로 업은 채 풀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틀림없이 그녀였지만 왜 준혁을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파로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던 날이었습니다. 이준혁 회장은 지방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내비게이션이 샛길로 안내를 했는데 그 길이 하필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됐죠. 잠깐 쉬었다 가시죠, 회장님. 눈도 많이 오네요. 운전기사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오래된 재래 시장이 보였거든요. 차에서 내리니 한파 속 눈이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활기가 넘쳤어요. 어묵 국물 냄새, 호떡 굽는 냄새, 군고구마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죠. 준혁은 무심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살 것도 없었지만 그냥 걷고 싶었어요. 시장 한복판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갓 구운 풀빵이에요. 따끈따끈한 거 드셔보세요. 준혁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그 목소리였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풀빵 리어카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연신 풀빵을 굽고 있었죠. 등에는 아이 하나를 업고 앞에는 또 다른 아이를 포대기로 안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같아 보였어요. 눈이 여자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는 추위에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손님들에게 활기차게 웃으며 풀빵을 건네고 있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지수잖아. 저 얼굴, 저 목소리, 틀림없었습니다. 전안의 한지수였어요.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지수야,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그냥 평범한 눈빛이었어요. 네? 손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지수야, 나야. 나 준혁이야. 준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살짝 뒤로 물러섰어요.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죠. 손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한소민입니다. 뭐라고? 제 이름은 한소민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을 바라보는 눈에는 경계심마저 서려 있었어요.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버린 것 같았어요. 죽었다고 들었는데 살아있다고. 그런데 왜 나를 몰라보는 거지? 그때 여자 등에 업힌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달래느라 고개를 숙였어요. 준혁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눈매. 그 눈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준혁의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코끝, 작은 코끝에 점이 하나 있었어요. 준혁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이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이었죠. 설마 저 아이들이?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손님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풀빵 드릴까요? 준혁은 애써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리가. 너무 닮은 남이겠지? 그래, 남일 거야. 야, 네, 풀빵 주세요. 5개만요. 네, 잠시만요. 여자가 풀빵을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준혁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넸어요.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아니에요.
거스름돈 받으셔야죠. 손님 괜찮아요. 애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준혁은 풀빵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더 있다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시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손에 든 풀빵 봉투에서 풀빵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연애할 때 지수랑 야시장 데이트하면서 호호 불어가며 나눠 먹었던 그 풀빵 냄새와 똑같았어요. 여보, 저 어렸을 때 진짜 가난했거든요. 풀빵이 제일 맛있는 간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풀빵 좋아해요. 지수가 수줍게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은 차에 올라타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풀빵 봉투를 내려다 봤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죠.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수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만 전해 들었죠. 그런데 시신이 어디 있는지, 장례는 어디서 치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준혁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 속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사설탐정 명함이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일 때문에 받아둔 건데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쪽을 바라보니 저 멀리 풀빵 노점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불빛 아래 여전히 그 여자가 쌍둥이들을 업고 풀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지수니? 차 안에 그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손에 든 풀빵은 끝내 한 입도 먹지 못했어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풀빵 굽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쌍둥이들을 업고 있던 모습, 자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던 눈빛까지 전부 또렷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죠. 준혁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첫 장을 펼치자 지수의 활짝 핀 웃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봄이었어요. 그때 준혁은 아버지 회사에서 막 상무로 승진한 참이었습니다. 31살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됐으니 주변의 기대가 대단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 준혁은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상무님, 혹시 커피 드실래요? 고개를 들리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죠. 누구시죠?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 한지수라고 합니다. 여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 시간에 아직 안 갔어요? 인수인계 받느라고요. 근데 상무님도 안 가셨네요. 불 켜져 있길래 혹시나 하고요. 지수가 슬며시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늦게까지 있지 말아요. 상무님도요. 지수가 작게 웃었어요. 순수하게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달랐어요. 야근할 때면 어김없이 커피를 가져다 줬고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간식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준혁은 그 웃음을 기다리게 됐어요. 서류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취미 이야기, 가족 이야기로 번져갔죠. 준혁의 아버지 태호 회장도 지수를 눈여겨봤습니다. 저 비서 참 괜찮네. 야무지고 똑똑해. 그러다 어느 봄날 준혁이 지수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지수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같이 나들이 갈래요. 지수의 볼이 살짝 붉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자전거를 나란히 타고 해질녘 노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그날 작은 곰인형 하나를 선물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요. 지수씨 닮아서 제가 곰을 닮았다고요? 지수가 깔깔 웃었습니다. 준혁도 따라 웃었어요. 지수는 그 곰인형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사귄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준혁이 한강공원 벤치에서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결혼식은 너무 따뜻했어요. 준혁의 부모님 두 분 다 지수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리 집안에 온 걸 환영한다. 지수야, 시아버지 태호 회장이 화답게 웃었어요. 시어머니 영숙 씨도 지수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예쁜 딸 얻었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신혼생활은 꿈 같았습니다. 지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쌌어요. 나란히 출근하고 퇴근길엔 함께 시장에 들러 장을 봤죠. 준혁은 꼭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골라줬어요. 주말에는 시장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풀빵을 사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 진짜 가난했거든요. 풀빵이 제일 맛있는 간식이었어요. 지수가 풀빵을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시어머니 영숙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자궁암 말기 판정이었어요. 어머니 병원 복도에서 준혁은 주저앉았어요. 지수가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때 간병인 한 명이 들어왔어요. 차미라라는 여자였습니다. 미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외모는 훨씬 젊어 보였어요. 말솜씨가 좋고 영숙 씨를 살갑게 돌봤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라가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차갑게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여보, 저 간병인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혁은 아내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나빠지더니 어느 날 새벽 돌아가셨어요.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리고 49제가 끝난 직후 시아버지 태호 회장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라 씨와 재혼하기로 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49제가 이제 막 끝났잖아요. 미라 씨가 내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봐줬어. 그 고마움을 갚고 싶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그렇게 미라는 새 안주인이 됐습니다. 첫 가족 식사 자리에서 미라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지수야, 이제부터 내가 시어머니야. 미라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음식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원래 가진 거 없는 집딸이 살림을 잘한다던데 넌 아닌가 보네. 준혁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준혁이 차갑게 말하자 미라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아니, 뭐 그렇다고. 농담이야, 농담. 왜 이렇게 예민해? 웃으며 넘어갔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밥 한 술 제대로 못 넘기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죠. 그때부터 미라의 음모가 시작됐어요. 미라에게는 오래전부터 결탁한 공범이 있었습니다. 회사 재무이사 김동석이었어요. 회장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까 이참에 비자금 좀 빼두자고요. 그래. 회장 약에 좀 섞으면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될 거야. 미라와 동석은 비밀리에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태호 회장 약에 몰래 기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섞었습니다. 회장은 점점 멍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저 며느리가 문제야. 회장 곁에 붙어서 이것저것 챙기잖아. 걱정 마세요. 제가 사람 붙여놨습니다. 지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곰인형을 꺼내 안았어요. 남편이 연애 시절 선물해준 그 인형이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수는 인형을 꼭 끌어안으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각, 미라는 동석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지수 녀석 움직임을 빠짐없이 보고해. 알았지? 미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어요. 지수는 여전히 태호 회장의 특별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일정을 관리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총이 신경 쓰였지만 꾹 참고 맡은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회장 지시로 내부 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류 더미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살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3억 원, 5억 원, 때로는 10억 원까지. 총액을 대충 합쳐보니 10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비자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손을 떨며 관련 서류를 더 찾아봤습니다. 계약서 더미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래처 이름이 처음 듣는 곳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이었어요. 허위 계약서였던 겁니다. 지수는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을 봤습니다. 시아버지 태호 회장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 이사인 지수. 는 서랍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내 비교해봤어요. 회장님이 직접 서명한 서류들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달랐어요. 시아버지 서명은 끝 회기 위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서류들의 서명은 끝 회기 밑으로 쳐졌습니다. 수십 장을 비교해봤지만 분명히 달랐어요. 아버님 사인이 아니야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태호 회장의 서명을 위조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재빨리 USB를 꺼내 관련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수는 몰랐습니다. 천장 구석에 달린 CCTV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찍고 있다는 거요. 복사를 마친 지수는 USB를 주머니에 깊이 넣었어요. 그리고 아는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선배 중에 경찰 출신으로 감정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었거든요. 며칠 뒤 답변이 왔어요. 지수야, 내가 보낸 서류 봤어? 이거 위조 확률 100%야. 필체가 아예 달라. 전화기를 든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이야? 응, 이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아버님 서명을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회장실 쪽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는 거지? 지수는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번 달 유출액 100억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지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말이야. 요즘 서류 뒤지는 게 심상치 않아. 아, 그건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감사자료 정리하면서 뭔가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이대로 두다간 우리 계획 다 틀어져. 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일단 증거부터 모아. 그 애가 횡령한 것처럼 꾸밀 거야. 누명을 씌우시겠다는 거죠. 그래? 준혁이 그 여자 감싸는 꼴 못 봐. 이참에 쫓아내야 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녹음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몸을 돌려 반대쪽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준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야근해서 피곤해. 지수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새어머니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나를 누명 씌워 쫓아내려 한다고. 여보, 혹시 어머님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멈췄어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와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오해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의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은 이상하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곰인형을 꺼냈어요. 연애 시절 준혁이 선물해준 그 인형이요. 인형을 가슴에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해. 내가 지켜야 해. 지수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더 모으기로요? 확실하게 준비해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동석은 미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사모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오늘 밤 지수가 회장실 앞에 있었습니다. CCTV에 찍혔어요. 뭐라고? 미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복도에 숨어서 뭔가 하던데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녹음한 거야. 아마도요. 미라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회장실 컴퓨터에서 USB로 뭔가 복사하는 것도 찍혔습니다. 이젠 끝내야겠어. 더 늦기 전에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미라는 동석을 자기 사무실로 긴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까지 내렸어요. 미라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다 뒤집었어요. 우리가 한 거 전부 사모님,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 그의 명의로 비자금 계좌 만들고 서명도 위조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조작이 시작됐어요. 지수 명의로 비밀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인감도장을 복제하고 서명을 위조했어요. 심지어 호텔 CCTV 영상까지 합성해서 지수가 정체불명의 남자와 만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망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어요. 회장님 특별비서 한지수 횡령 의혹 첨부된 건 지수명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위조된 서류들이었습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직원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돈 보고 결혼한 거였네? 순진한 척하더니 속은 시커먼 여자였구나. 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다가 싸늘한 시선들과 마주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인사하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거든요. 그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수 씨,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주세요.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자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정면에는 시어머니 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뭔가가 떠 있었어요. 지수명의 비자금 계좌, 위조된 서명이 담긴 서류들, 호텔에서 남자와 만나는 합성 사진 이게 다 뭡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한 짓이잖아. 회사 돈 빼돌리고 남자까지 만나고. 저 계좌 제거 아니에요? 저 사진도 합성이에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냉담했어요. 서명이랑 인감이 일치하는데요. 계좌 개설 서류에 본인 신분증 사본도 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제가 안 했어요. 지수가 절규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여보, 나 안 했어. 이거 다 누명이야. 믿어줘.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안 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 보였거든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혁아,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뭘 더 봐. 이제 인정해. 잠시만요. 지수가 외쳤어요. 저도 증거가 있어요. USB에 다 담아뒀어요. 그거 보시면 지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컴퓨터에 꽂았어요. 그런데 파일을 열자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뭐야 이게?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USB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수는 회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원본 파일은 컴퓨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증거를 메모리 카드에 복사했어요. 녹음 파일, 비자금 자료, 위조 서명 비교 사진까지 전부요. 이걸 어디에 숨기지? 지수의 눈에 고민형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연애 시절 선물해준 그 인형이요. 지수는 고민형의 봉제선을 뜯어 솜 사이에 메모리 카드를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바늘로 꼼꼼히 꿰맸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그 모습을 동석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라에게 바로 보고했어요. 사모님, 지수가 인형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인형? 뭐 대수겠어? 어린애도 아니고. 미라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뒤로 소문은 더 심해졌어요. 횡령의 불륜까지. 지수는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복도에서 준혁과 마주쳤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어요. 여보 지수가 불렀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수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날 밤 준혁은 서재에서 혼자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미라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준혁아, 마음 정리해.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 보고 너한테 접근한 거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뭘 더 봐. 이혼해. 그게 답이야.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회장실로 호출됐어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지수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보, 나 정말 안 했어. 믿어줘, 제발. 지수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그 손을 뿌리쳤어요. 준혁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등을 돌린 순간이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짐을 쌀 수가 없었어요. 많이 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랐거든요. 눈 뜨면 남편이 웃으며 다 오해였어라고 말해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지수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미라는 대놓고 비웃었죠. 짐 다 쌌어.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경비한테 끌어내라고 할 거야. 이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민형만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지수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가야 했어요. 거기서 마음을 추스르고 증거를 정리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지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어요. 옷 한 벌, 지갑, 그리고 고민형.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몸이 휘청거렸어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습니다. 하복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도 들었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 빨리 아빠한테 가야 해. 지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을 나서자 찬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지수야? 밤에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집으로 갈게. 뭐?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 한용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자세한 건 가서 얘기할게. 지금 출발해. 알았어. 조심해서 와. 아빠가 마중 나갈게. 전화를 끊고 지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집은 서울 외곽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 시각, 동석은 미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사모님, 지수가 방금 집에서 나갔습니다. 택시 타고 어디론가 가요? 뭐? 이 밤에 어딜까? 아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USB는 바꿔치기 했지만 원본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 애가 배짱 안 했을 리가 없어. 저도 그 생각입니다. 분명히 뭔가 들고 나갔을 겁니다. 당장 쫓아가. 뭘 갖고 있든 다 빼앗아.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동석은 부하 2명을 급히 보냈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지수가 탄 택시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택시가 아버지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지수는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집까지는 5분 정도 거리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 둘이 나타났어요. 지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가방 내놔. 조용히 해. 남자가 손을 뻗었어요. 지수는 가방과 고민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었거든요. 절대 뺏길 수 없었어요. 싫어요. 지수는 몸을 돌려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골목길을 달리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발이 헛디뎠어요. 아! 지수의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이 저만치 떨어졌지만 고민형만은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괴한들이 달려와 쓰러진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야, 숨만 쉬는데. 가방 챙겨. 한 남자가 떨어진 가방을 집었어요. 열어보니 옷가지와 지갑뿐이었습니다. 뭐야? 별거 없잖아. 됐어. 가자. 죽은 것 같으니까. 그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아버지 용호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괴한들은 화들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용호는 계단 아래 쓰러진 딸에게 달려갔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정신 차려. 용호가 딸을 흔들었어요. 지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빠. 지수야. 용호는 딸을 안아들고 차로 뛰었습니다. 딸을 쫓아온 괴한들 생각에 큰 병원은 갈 수가 없었어요. 시골 외진 곳에 작은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호는 그리로 차를 몰았어요.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이 환자분 임신하셨어요. 3개월이고 쌍둥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딸이 임신을. 용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아는 다행히 괜찮은데 머리 부상이 심각해요. 뇌진탕 증상이 있습니다. 며칠 뒤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예요? 지수야. 무슨 소리야? 나야. 아빠야. 아빠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용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증입니다. 뇌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차단한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쩌면 평생. 용호는 복도에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딸은 자기가 누군지도, 결혼했던 것도, 임신한 것도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용호는 결심했어요. 딸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로요. 병실로 들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이름은 소민이야. 한소민. 나는 내 아버지고 너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어.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야. 지수. 아니, 이제 소민이 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 아버지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호는 딸을 데리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 마을로 이사했어요. 허름한 집을 임대해서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소민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왜 이래요?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용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민아, 너 임신했어. 사고 났을 때 병원에서 알았어. 쌍둥이야. 애쌍둥이. 그럼 아이 아빠는요? 기억나지 않지? 아이 아빠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용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호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아빠가 다 도와줄게. 6개월 뒤 소민은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7개월 만에 조산이었어요.
미숙아였지만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켰어요. 선천성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약값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소미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제가 뭐든 할게요. 이 아이들 지켜야죠. 그 시각, 서울에서 미라는 동석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빼앗아 왔어? 가방에는 옷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아마도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망진단서 만들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미라는 위조된 사망진단서를 들고 준혁을 찾아갔습니다. 준혁아, 지수가 사고로 숨졌대.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준혁은 밤새 울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내가 믿었어야 했는데. 한편 시골 마을에서 소미는 짐을 정리하다가 고민형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왠지 낯익은데 아버지 용호가 황급히 인형을 가져갔습니다. 아, 그건 내가 좋아하던 인형이야. 아빠가 보관할게. 소미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고민형 속 메모리 카드. 거기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시골 마을에서 풀빵 장사를 하며 쌍둥이를 키웠어요. 아버지 용호는 몸이 점점 약해져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눈 내리는 재래시장에서 준혁과 재회했어요. 준혁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키우면서요. 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준혁은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풀빵 파는 여자를 조사해주세요. 이름은 한소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뒤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풀빵 노점 앞에서 쌍둥이를 안고 웃는 여자. 틀림없이 지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이랬어요. 한소민, 32살. 3년 전 이 마을로 이사옴. 풀빵 노점상 운영. 쌍둥이 남자아이 양육 중 아버지 한용호와 함께 거주. 남편이나 아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 불가.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가능합니까? 아이들이 제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아이들 접촉이 불가능하고 법적 절차 없이는 검사가 안 됩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틀림없어. 아이들의 눈매, 코끝의 점,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없어도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준혁은 매일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새벽 4시, 준혁은 차 안에서 눈을 떴어요. 마을 어귀에 차를 세워두고 밤을 샜습니다. 멀리 작은 집에서 불이 켜졌어요. 소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소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커다란 대야에 밀가루를 붓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풀빵 반죽을 준비하는 거였죠. 준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낮 12시 소민이 집을 나섰어요. 휠체어 탄 아버지를 태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준혁은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랐습니다. 소민이 휠체어를 밀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게 보였어요. 힘에 부치는지 중간에 멈춰서 숨을 돌렸습니다. 준혁은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소민은 자기를 모르니까요. 밤 10시, 소민이 다시 집을 나섰어요. 이번엔 아이 하나를 업고 있었습니다. 약국으로 향했어요. 천식 약 주세요. 늘 먹던 거요. 약사가 약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죠. 네,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지 기침을 많이 해요. 소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 등을 토닝했어요. 준혁은 약국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준혁은 여느 때처럼 멀리서 소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민이 뒷마당에서 가스통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스통을 들어 올리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쿵! 소민이 넘어졌습니다. 가스통이 굴러갔어요. 준혁은 반사적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달려가려다가 멈췄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민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까진 건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가스통을 들어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지수가 울면서 매달렸죠. 나 안 했어. 믿어줘. 그런데 자기는 증거만 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믿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차 안에서 소민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소민이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신혼 때 지수가 불러주겠다고 했던 자장가였어요. 나중에 우리 아기 생기면 매일 자장가 불러줄 거예요. 지수가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생겼고 지수는 혼자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지수가 기억을 잃었는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쌍둥이가 정말 자기 아이인지.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3년 전 그 겨울처럼. 준혁은 비서로부터 장인 어른이었던 용호의 연락처를 손에 전해받았습니다. 비서가 건넨 메모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할까? 직접 찾아갈까? 고민 끝에 준혁은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소민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소민은 장사 나간 시간이었어요. 집에는 용호 혼자 있을 거였습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장인 어른. 저 이준혁입니다. 용호의 눈이 커졌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자네가 여길? 아버님,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지수가. 제 아내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어요. 아내? 이제 와서 아내라고? 자네가 그 애한테 어떻게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호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돌아가게. 우리 딸은 겨우 웃기 시작했어? 자네 때문에 또 무너지게 할 순 없네. 바보님. 우리 지수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자기가 누군지도, 결혼했던 것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그게 차라리 다행이야. 돌아가. 이용호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준혁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제발요. 3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수한테 무슨 일이 됐는지. 용호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더니 심하게 기침을 시작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피 묻은 가래였어요. 아버님. 준혁이 황급히 용호를 부축했습니다. 용호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준혁은 용호를 안아들고 차로 뛰었습니다. 119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직접 차를 몰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가 진행됐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얼마나요? 길어야 며칠입니다. 그때 소민이 응급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쌍둥이를 양손에 끌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소민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준혁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소민이 용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용호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소민아, 굴지 마. 아빠, 왜 이래? 그동안 병원 왜 안 갔어? 왜?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용호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준혁이 문 앞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용호가 손짓으로 준혁을 불렀어요. 저 사람. 들어오라고 해. 소민이 의아한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용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민. 아니. 지수야. 네. 아빠, 무슨 말이야? 지수가 누구야? 내 진짜 이름이야. 너는 한지수야. 소민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용호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자네한테 말해줘야겠네. 3년 전 그날 밤 용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날 밤 지수가 전화했어. 위험하다고. 집으로 간다고. 내가 마중 나갔지? 근데 용호가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어. 괴한 2명이 지수를 쫓아왔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 피가 많이 났지.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용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거기서 알았네. 지수가 임신했다는 거? 3개월이었어. 쌍둥이였고 소민이 멍하니 용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6개월 뒤. 아이가 나왔어. 미숙아였지. 한 아이는 산소흡입기를 달아야 했어. 용호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지수는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네. 자기 이름도, 결혼했던 것도, 임신했던 것도 뇌가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린 거야. 의사는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했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지어줬어. 소민이라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지. 기억 잃은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용호가 기침을 했어요. 피가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아빠, 소민이 다급히 용호를 부축했어요. 지수야. 아빠가 미안해. 진실을 숨긴 거 아빠. 무슨 소리야? 나는 소민이야. 한소민 아니야. 넌 한지수야. 그리고 저 사람은 용호가 준혁을 가리켰어요. 내 남편이야. 쌍둥이 아빠고. 소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정신이 혼미하셔서 착각하시는 건가? 소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은 종종 이상한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도 그런 거라고 소민은 애써 생각했어요. 용호가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죽으면 불쌍한 지수는 어떡하나? 쌍둥이들은 또 어떻게? 아이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용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우리 애들을 보호해주게. 지수랑 쌍둥이들 지켜주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준혁이 용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용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민을 바라봤어요. 지수야. 아빠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 딸아 아빠. 눈 감지 마. 아빠, 소민이 용호의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용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빅 심장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렸어요. 아빠. 소민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준혁이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소민은 그게 미안했어요.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아버지 지인이시죠?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소미는 여전히 준혁이 누군지 몰랐어요. 용호가 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혁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준혁은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말해봤자 소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였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야 했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며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3년 전 지수를 쫓아온 괴한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준혁은 사무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어. 괴한 2명이.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했어요. 저번에 조사해주신 분이죠? 추가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3년 전 일입니다.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가 누군가한테 쫓기다가 계단에서 굴렀다고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3년 전이면 쉽지 않겠는데요. 돈은 얼마든 드리겠습니다. 병원 기록, CCTV, 뭐든 찾아주세요. 괴한들이 누구 지시로 움직였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탐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짐작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 없이 함부로 움직일 순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얼마 뒤 탐정이 준혁의 서재를 찾아왔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찾았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기록이었어요. 3년 전 그날 밤 지수가 실려간 시골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두부 외상, 뇌진탕, 임신 3개월, 쌍둥이에 전부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CCTV 영상 캡처였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 편의점에서 확보한 거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지수를 쫓아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 신원 확인됐습니까? 네우 둘 다 정강이조입니다. 폭행, 협박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2사람, 당시 김동석 이사명의 법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김동석이요.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회사 내부 직원 증언입니다. 익명으로 받았는데 당시 차미라 사모님과 김동석 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십억 원 규모예요. 비자금. 사모님. 서한지수 씨가 그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 쫓아냈다는 거예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증거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있습니다. 탐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회장님, 친어머니 박영숙 여사님 사망 경위도 조사해봤습니다. 어머니요. 네, 당시 병원 기록을 입수했는데 사망 직전 혈중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처방량의 3배가 넘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물 과다 투여 정황입니다. 자연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당시 간병인이 차미라 씨였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태호 회장님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최근 3년간 혈액검사 결과인데 미량의 독극물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종류의 약물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하고 있는 겁니다. 준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미라. 그 여자가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병들게 하고 아내를 쫓아내고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료들 잘 쓰겠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몰랐습니다.
서재 벽시계 뒤에 숨겨진 도청기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걸 미라가 김동석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끝이야. 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잡는 겁니다. 인질록 내의 준혁 사장이 아무리 증거를 가져도 아내와 아이들이 우리 손에 있으면 입을 못 열 겁니다. 김동석이 서류를 꺼냈어요. 동시에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해임한 상정. 이미 이사 5명 매수 완료했습니다. 미라가 냉소했습니다. 좋아. 내일 밤 실행해. 깔끔하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미는 쌍둥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미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소민이 소리쳤어요. 남자들이 대답 없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면 목숨은 건질 거야. 한 남자가 아이들 방 쪽으로 향했어요. 소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 내 아이들 건드리지 마. 소민이 남자 앞을 막아섰어요. 남자가 소민을 밀쳤습니다. 소민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민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어요. 3년 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쫓아오던 남자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던 순간. 머리를 부딪히며 느꼈던 통증. 가방 낸화 그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소민의 눈앞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복도, 회장실 앞에서 엿들었던 대화. 차가운 눈빛의 여자.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참이라. 소민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김동석, 준혁.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한강공원에서 받은 고민형. 결혼식 날 남편의 미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이사회에서의 울분. 눈물로 보낸 밤들 나는 한지수야. 그 순간 아이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괴한이 아이를 안아들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아이들한테서 손 떼. 지수가 벌떡 일어나 괴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수야. 준혁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수의 집으로 달려오던 참이었어요. 준혁이 쇠파이프를 든 괴한에게 달려들었어요. 둘이 뒤엉켜 싸웠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뛰었어요. 괴한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준혁이 피하려 했지만 어깨를 맞고 말았습니다. 준혁이 신음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괴한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주민이 신고한 거였어요. 괴한들은 경찰에 잡혔습니다. 누가 시켰어? 참이라요. 그 여자가 돈 주고 시켰어요. 경찰이 괴한들을 연행해 갔어요. 준혁은 어깨를 움켜쥔 채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준혁 씨. 지수가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제 기억이 돌아왔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괴한들이 아이들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계단. 어두운 계단. 누군가 저를 밀었던 그 순간이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짚었어요. 지수야.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믿지 않아서. 준혁의 목소리가 찢어졌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제가 죽은 줄 알고. 지수야.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잠시 후 지수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기억났어요. 지수가 준혁의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갑자기 장롱 위로 손을 뻗었어요. 먼지 쌓인 곰인형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처음 선물했던 바로 그 인형이었어요.
이 인형, 당신이 처음 선물했던 것. 우리 시작이었죠.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인형 등 부분의 실밥을 뜯었어요. 솜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 비리 증거 전부. 지수가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3년 전 마지막 날밤. 전부 여기 담았어요. 녹음 파일도, 서류도, 필적 감정 결과도.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안건희 사장님 회의만이래요. 뭐? 지금? 네. 차미라 사모님이 이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1시간 안에 시작한대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야 해. 어깨가 이런데 어떻게 지금 안 가면 다 끝나. 회사도, 진실도. 준혁이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배어나왔어요. 나도 갈게요. 지수가 메모리 카드를 꼭 쥐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요. 준혁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맡길게요. 잠깐만요. 지수가 급히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둘은 차에 올라탔어요. 준혁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다친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지수가 조수석에서 말했어요. 3년인. 몰라서 내가 미안해. 당신을 믿지 못해서.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저것들 끝장내는 게 먼저예요. 지수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3년 전 쫓기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대회의실 문이 보였어요.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깨에 피 묻은 붕대를 대충 감은 모습이었어요.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미라가 정면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 준혁아, 그 꼴이 뭐야? 미라가 비웃었어요. 준혁은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사회 시작하지요. 오늘 안건은. 미라가 일어서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태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쩐 일이세요?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번 이사회는 나도 참석하지. 태호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휠체어가 아닌 자기 두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태호 회장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진짜 안건은 따로 있지 않나?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이 회의실에 다시 선 거였어요.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넌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지수가 웃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라는 지수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넌 기억이 없었잖아. 되찾았죠. 어머님이 보낸 사람들 덕분에.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 든 메모리 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사님들. 이 안에 3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뭔데? 미라가 소리쳤어요. 준혁은 대답 없이 회의실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3년 전 회장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미라와 동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달 유출액 100억입니다. 잘하고 있어? 근데 며느리가 문제야? 그녀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겁니다. 준혁이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비자금 계좌 내역, 위조된 서류들, 회장 서명 감정 결과가 차례로 화면에 떴습니다. 이 서류들은 전부 위조된 겁니다. 회장님 서명을 베껴서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예요.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조작이요. 지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3년 전 증거들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내부 감사 자료를 정리하다가요. 그리고 차미라 여사와 김동석 이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죠.
며느리를 확실히 처리하라는 말까지. 조용히 해. 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다 꾸민 거야. 저 계좌도 내 거였어. 내가 며느리 횡령 현장 잡은 거라고. 그래요. 지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왜 저를 쫓아온 사람들이 차미라가 시켰다고 자백했을까요? 오늘 밤 제 집에 침입한 괴한들.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미라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태호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라야. 여보, 당신이 한 짓이 맞소. 미라가 입술을 떨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첫째 부인도. 당신이 그런 거요.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망 당시 병원 기록입니다. 혈중 약물 농도가 처방의 3배였어요. 당시 간병인이 차미라 씨였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이사들이 미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준혁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아버지, 최근 3년간 혈액검사 결과입니다. 미량의 독극물이 지속적으로 검출됐어요. 누군가 아버지한테도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태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년간 자기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미라 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미라에게서 멀어졌어요. 해임 표결은 기각입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차미라 씨, 김동석 씨, 살인미수, 비리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난 이 집안 안주인이라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미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미라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준혁. 한지수. 너희들 가만 안 둬. 두고 봐. 미라가 소리치며 끌려나갔어요. 동석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수가 준혁 옆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3년 동안 억울하게 쫓겨나고 기억을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버텨왔습니다. 이제야 그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얼마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누명 사건, 3년 만에 진실 밝혀져 전 병든 시어머니 독살, 충격적 진실. 기자들이 법원 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검사가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차미라는 박영숙 여사를 약물 과다 투여로 살해하고 한지수 씨에게 누명을 씌워 살인미수를 저질렀으며 회사 자금 10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미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황숙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판사가 지수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증인석에 섰어요. 3년 전 그날 밤부터 오늘까지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저는 비자금 증거를 발견하고 USB에 복사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에 백업해 두고 고민형 속에 숨겼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괴한 2명이 쫓아왔습니다. 가방을 빼앗으려 했어요.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떨어졌고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결혼한 것도 임신한 것도 3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라와 동석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누명을 씌우시겠다는 거죠? 그래.
준혁이 그 여자 감싸는 꼴 못 봐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3번의 공판 끝에 결심 공판을 맞았어요.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차미라, 살인, 살인미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동석, 공동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섰어요. 안 돼. 이건 불공평해. 저것들이 다 꾸민 거라고. 정숙하세요. 너희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미라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법정 경위들이 미라를 끌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수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지수는 병원을 찾았어요. 시아버지 태호 회장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오랜 약물 투여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태호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수야. 태호 회장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 아버님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여자한테 속아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이도?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어리석었어. 지수가 태호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저도 오해했어요. 아버님이 일부러 모른 척 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난 정말 몰랐어.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태호 회장이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용서해줘. 이 늙은 이를. 용서해줘.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도 피해자잖아요. 고맙다. 지수야. 태호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손주들. 보고 싶군. 데려와 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내일 데려올게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 어둠이 걷히고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약속대로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병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태호 회장의 얼굴에 활짝 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 우리 손주들 왔구나. 태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3년이나 몰랐다니. 할아버지 울어요. 한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태호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너무 좋아서 그래.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드디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법원에 갔어요. 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소민에서 한지수로 3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녀가 드디어 자기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한지수 씨, 개명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지수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지수. 내 진짜 이름이야. 준혁이 옆에서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 찾았네. 당신 이름, 응. 이제 진짜 나로 살 수 있어. 같은 날, 쌍둥이 호적도 정리됐습니다. 아버지란에 지준형이라는 이름이 올라갔어요. 아이들도 이제 정식으로 아버지를 갖게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지수와 준혁은 용호의 산소를 찾았어요. 쌍둥이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 손에는 국화꽃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산소 앞에 꽃을 놓았어요. 지수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들 다 잡혔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지켜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아빠. 그리고 미안해. 제대로 효도 못해서. 준혁도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약속 지키겠습니다. 지수랑 아이들,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용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용호 재단. 한부모 가정, 고아,
학대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후원할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가 이사장, 준혁이 후원 이사가 되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준혁은 천식 있는 아이를 위해 특별한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황토와 편백나무로 만든 친환경 주택이었어요. 이 나무가 호흡기에 좋대. 아이들 방은 여기로 하자. 유준혁이 설계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지수가 옆에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창문은 크게 내고 환기가 잘 되게 해요. 그래? 마당도 넓게 만들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집을 설계했어요. 3년 전엔 이혼 서류 앞에서 등을 돌렸던 사이였는데 이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은 특별하게 설계했어요. 천식 있는 아이 방에는 공기청정 시스템을 달고 알레르기 없는 소재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지수가 설계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혁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가 지켜줄 거니까. 겨름이 됐습니다. 쌍둥이가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처음으로 아빠 손을 잡고 등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빠, 유치원 재밌어? 응, 엄청 재밌을 거야. 친구도 많이 사귀고 준혁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유치원 문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지수도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아들들 뜨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교실로 들어갔어요. 지수와 준혁은 한참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낡은 곰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품고 있던, 우리의 시작이자 희망이었던 그 인형이요. 3년 전 눈 내리는 시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눈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하연백이었습니다.